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워싱턴 DC 인근에 육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백인들이 사주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와 보험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은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입해오는 원두 등 각종 재료값을 높이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했는지 집중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틈타 투자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금광채굴 사업을 미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백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숨진 흑인 남성의 마지막 한마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 말에서 시작된 분노의 물결이 미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그 시위대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미국 사회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위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침 7시가 된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서 밤사이 시위 현장 지켜본 워싱턴 특파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윤수 특파원, 지금 뒤쪽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보이는데 그 백악관 주변에 이번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서요? 네, 어림잡아도 좋기 수천 명은 돼 보였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워싱턴 DC의 통행금지 시각인 저녁 7시를 1시간 정도 남겨둔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시위 행렬이 백악관을 향해 밀려옵니다. 연일 백악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라파에트 공원입니다. 이 시위대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공원 전체에 2m 넘는 쇠 울타리가 둘러쳐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 공원 앞 삼거리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행차를 위해 최루탄을 쐈다는 소식이 시위 행렬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After last night when I heard that a lot of people in DC got arrested for a peaceful protest and that they were tear gassing people for just getting out of the way, it just didn't seem right to me. I had to come out. 통금 시간이 지났지만 시위대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졌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번 시위 진압에 또 군병력을 동원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그럼 그 워싱턴엔 지금 얼마나 많은 군병력이 투입된 건가요? 현재 워싱턴에는 1,300명 정도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는데요. 이 시위대 규모가 커지면서 1,500명 정도를 더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와 뉴욕같이 이 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는 국방장관의 주 방위군 파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 방위군 대신에 연방 직속군의 투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1,600명이 수도 인근 기지에서 투입을 기다린다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런데 연방군을 국내 치안에 투입하려면 이게 심각한 폭동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적절치 않다,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주정부들이 많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don't think that the active duty military should be used on American streets against Americans. It's an inappropriate use of our military. 이 예비역 장성들도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 시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전역으로 지금 시위가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끝으로 다른 지역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시위가 벌써 9회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서부 오리건주에서는요, 수천 명의 시위 군중들이 자신들의 목도 눌러보라면서 다리 위에 엎드려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대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뉴욕은 저녁 8시부터, LA는 저녁 6시부터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 워싱턴처럼 대부분 통금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약탈과 방화 같은 폭력 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는 9일까지 숨진 플로이드 씨의 추모식과 장례식이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이번 시위의 확산 또는 진정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위를 진정시키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교회, 오늘은 천주교 성지를 찾았습니다.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했던 조직의 SNS 계정은 확인 결과 가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하 기자입니다. 어제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밀어내고 교회 가는 길을 텄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천주교 성지를 찾았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동상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졌지만 꿈쩍도 않는다는 권력자 이미지, 그리고 혼란 상황이 불안한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행보로 보입니다. 천주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위해 종교 성지를 오용하고 조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But in recent days, our nation has been gripped by professional anarchists, violent mobs, arsonists, looters, criminals, rioters, Antifa, and others.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해 공공의적으로 내세웠던 안티파의 실체도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집단인 안티파가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근거가 됐던 안티파의 SNS 계정이 가짜로 드러난 겁니다. 트위터 측의 확인 결과 안티파 계정은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가 만들어 안티파가 마치 시위를 주도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쓰레기라 부르며 극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 행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시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가게를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8개 도시에서 100곳 가까운 한국인 상점이 공격을 받은 걸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준영 기자입니다. 전자제품 매장 출입문이 대형 사다리차에 받쳐 크게 부서졌습니다. 매장을 약탈하려고 중장비까지 동원한 겁니다.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현금 인출기를 터는 약탈꾼도 등장했습니다. 시위로 인한 치안 공백 상태를 노린 약탈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동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상점 50곳이 약탈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용용품 매장과 휴대전화, 신발을 파는 상점들이 주로 당했습니다. 철문을 전기톱으로 끊어가지고 잔물통을 다 쇠를 끊고 철문을 완전히 들어 올려가지고 망가뜨리고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경찰과 주 방위군이 도심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되다 보니 변두리 지역에선 파괴와 약탈을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오면 다 약탈은 끝난 상황이고 한국 사람들은 약탈을 당하는 걸 집에서 CCTV로 보고 있지만 위험하니까 못 가. 지난 1992년 흑인 폭동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 방위군이 상점 보호를 위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들 옛날에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합판으로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외교부는 지금까지 미국 내 18개 도시에서 99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엔 어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흑인 학생을 백인 학생이 보호하려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흑인 소년 한 명이 경찰 앞으로 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백인 소녀가 뛰어나가더니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소녀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소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자비한 목 누르기에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선 백인들이 사죄의 뜻으로 흑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인들은 용서의 의미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대에 동조하고 함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경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손 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They were hurting,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us build a better community. 폭력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시위대가 남긴 낙서를 지웁니다. 시위대 내부에선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re hasn't been any violence. We're here to peacefully try and enforce change. 야간 통행 금지령에 걸린 시위대 수십 명을 자기 집 안으로 대피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갈등이 만든 시위 사태가 거꾸로 인권과 상식,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층 빌딩에서 일하던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빌딩의 일부가 폐쇄되면서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무서 3곳도 한때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먼저 조윤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 20층 삼성화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해온 65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역삼, 삼성, 서초세무서가, 11층부터 20층까지는 삼성화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세무서와 삼성화재 직원 등 600여 명이 건물에서 근무했는데 이 가운데 52명이 이 남성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무서 3곳도 오늘 업무를 중단했는데 이를 모르고 찾아온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알았으면 몰랐지. 그거 어떻게 알아? 국세청은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운행층이 고층과 저층으로 나뉘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며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악사 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부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서울 악사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한 120명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콜센터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감염자가 60명까지 늘어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요. 손 소독하고. 아, 정상이야. 긴장돼. 빨리 코로나 이겨내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지나가. 손소독제도 한 번씩 또 끄적끄적 하고. 너무 유난스럽지 않으려고 나라에서 정한 대로 보내긴 하지만 불안하긴 하죠. 네, 이렇게 학교 가는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별로 모든 기숙사 학생들을 진단 검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에 나선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기숙사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에서 사실 집 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검사를 받으니 학생들은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평소에는 열로만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받으면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인천이나 대구에서도 이런 기숙사 내에서 감염자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학교도 지자체도 방역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일상을 모두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환기 문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끼라고 하니까 끼고 있는 건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안 끼고 있는 편이 더 맞죠. 순차 등교가 시작된 뒤 전국의 기숙사 운영학교 진단검사에선 그동안 학생 1명과 교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학교가 감염 확산에 고리가 되지 않도록 전수 진단검사 외에 보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 전국으로까지 퍼질지는 다음 주말까지가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고 또 증상이 없는 환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도권 여러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이의 연결고리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앞선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집단 감염과 종교시설 집단 감염 모두 같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 이태원과 물류센터발 유행을 종교시설 등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증상 환자가 많고 증상이 없을 때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중에 무증상자 비율은 아무래도 그 조사 집단 유행마다 좀 다른데 대략 한 20-30% 정도는 무증상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다음 주말까지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은 특히 각종 모임, 행사를 미루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 주말까지가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은 노래방,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더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달 3세에서 18세까지 확진자의 경우 가족 전파 다음으로 학원과 코인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또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임상 연구에 1,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개발 그리고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혈장 치료제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정부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과 동물 실험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임상 시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라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금 전 의원이 재심 신청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그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그동안 징계한 적이 없다. 또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한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 이런 내용의 모두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는데 그 같은 자리에 있던 김혜영 최고위원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오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논란을 더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옆에서 이번 징계가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보장한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금태섭 저격수 김남국 의원은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도 그 정해진 당론에 승복해서 따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강제 당론은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도 아니라며 부당한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과 다른 초선은 징계는 너무 과하다고 했고 또 다른 중진은 낙천으로 책임을 졌는데 정치적 부관 참시까지 했다며 이건 초선 의원들에 대한 당의 메시지라고 탄식했습니다. 징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 2명을 빼곤 익명에 기댔습니다. 당 대표는 입단속을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제 이름 걸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대 여당의 현실, 시대착오적 징계 파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조 8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적인 조사가 아니라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회계장부를 확보해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관들은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조사를 맡은 국제거래조사국은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도 다국적 기업들의 가장 흔한 탈세 유형인 이전 가격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가격은 해외 법인 사이에서 원재료와 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커피 원두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세법과 맞지 않게 회계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997년 미국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고 20%대 고성장을 이어오며 지난해 국내 1,370여 개 매장에서 1조 8,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날 거란 말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은행 이자는 낮고 장사는 더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아프리카 금광을 개발한다며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백억이 몰렸는데 실상은 어떤지 먼저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압수수색 나왔어요. 사무실을 잘못 찾았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 여기 앞에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이곳 대표 홍모 씨는 허가 없이 고수익을 내세워 돈을 모은 유사 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초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한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접근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금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금액을 가져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과 어느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휴지나 다름없는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받아주겠다는 말에 혹했지만 전체 투자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새로 내야 했습니다. 금광 투자 말고도 관광지 등에 설치할 셀프 사진 기계를 추가 투자처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돈이 나오자 원금을 회복하고 싶은 피해자들이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경찰은 4,300여 명을 상대로 350억 원대 불법 금융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홍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아프리카 금광에 투자하라는 말에 왜 속게 된 걸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투자 설명회가 어땠는지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일단 설명회 규모도 크고 가짜 채굴 영상에 금 수입 허가증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사업 홍보 영상과 함께 서울과 대구 등을 돌며 열린 대규모 사업 설명회. 여러분들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투수를 자처했습니다. 구원투수가 왜 올라왔느냐?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판을 바꾸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구원투수한테는요, 경례를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이런 기회가 오면 잘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찍었다는 금광 개발 영상에 금 수입 허가증, 라이베리아 담당 장관과 찍었다는 자원개발 협약식 사진은 믿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벌의 금 채굴 광산을 사진을 보여주고 하니까 나도 사진 믿음이 좀 가더라고. 아이,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이거 내가 당하겠어라고 주변에 5명, 6명, 7명씩 둘러싸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런가? 하지만 금 채굴 영상도 금 수입 허가증도 모두 가짜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위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거를 정교하게 실제 스탬프가 찍혀져 있고 발급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본떠서. 또 다른 투자처로 권했던 셀프 사진 기계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금 전기 자체가 끊었어요, 지금. 해당 업체 측은 사업 파트너로부터 금 수입 허가증을 받은 것일 뿐 위조한 게 아니며 셀프 사진 기계 사업도 국내에서는 실패했지만 필리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제 의지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또한 굉장한 지금 현재 피해자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업체는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금광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어제 붙잡힌 남성이 몇 달 전에도 한 여성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위협했던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역 사건 말고도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체포된 주거지 근처 건널목. 넉 달 전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월 이곳에 가만히 서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이 씨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어요. 다짜고짜. 뭘 봐,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침을 턱 뱉더라고요. 굳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계속 침 2번을 더 뱉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며칠 뒤 근처에서 이 씨를 또 마주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일단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라고도 했는데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을 아니까 그때를 피해서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씨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경찰과 철도 경찰의 공조 수사가 이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여성을 마구 폭행해 붙잡힌 이 30대 남성은 취재진 앞에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때리기 직전 다른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 한 남성이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더니 여성이 쳐다보자 위협적으로 노려봅니다. 역 안에서도 마주오던 남성을 어깨로 강하게 밀칩니다.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피의자 이모 씨의 모습인데 결국 10여 분 뒤 이 씨는 서울역 1층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어깨를 심하게 부딪힌 다음에 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져. 어제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체포된 이 씨는 경찰에 압송된 뒤에도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해 오늘로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반성 안 하세요? 반성하고 처음엔 여성이 욕을 해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조사에선 여성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는 CCTV에 찍히지 않아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이 씨가 폭행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구속된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아이를 가뒀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어머니 혐의 인정하세요?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당초 이 여성은 9살 A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방을 한 번 더 옮겨 7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가로 50, 세로 70cm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 세로 60cm의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가뒀습니다. 게임기를 부셔놓고 안 부셨다고 거짓말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이 여성은 A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정도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군의 발과 등, 엉덩이 등에 오래된 멍과 상처가 있었고 한쪽 허벅지 뒤쪽에는 담뱃불 등에 대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 상습 폭행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A군의 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최근 경기 양주시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서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이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세면대에 수돗물을 담아봤습니다. 정체모를 검은색 가루가 물에 섞여 나옵니다. 물을 빼내자 검정 가루가 가장자리에 띠를 형성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제를 섞어서 쓰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샤워한다고 하면 이물로 똑같이 샤워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양주시 삼승동, 덕계동 등 일대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 수도관리사업단에는 이틀간 관련 민원이 30건 가까이 접수됐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6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밥 해먹고 아이들 보리차 이런 거 물 먹이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샤워하고 입 헹구고 이러는 가족들이 쓸 때는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민원이 잇따르자 수자원공사가 수질 검사와 검은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측은 피해 가정 대부분에서 온수를 틀었을 때 검은 가루가 나오는 점으로 미뤄 현재로선 오염이 정수장 단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수 쪽에서만 이물질이 나오는 걸로 확인됐으니까 아마도 온수 배관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 일대 5곳이 넘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검은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또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을 한 해 3차례 하는 것도 거의 50년 만인데 앞서 2차례 한 그 추경까지 더하면 올해에만 벌써 6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을 하는 셈입니다. 코로나가 무너뜨린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라 돈을 풀겠다는 건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기로 한 건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조 9천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활동이 필요 없는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5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코로나 이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20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 곳에 대해 원격 근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등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해 1,600여만 명에게 농수산물과 숙박,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할인 소비 쿠폰 1,700억 원어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 기업의 유동성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의 약 70%, 그러니까 23조 8천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게 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전영우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3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면 올 한 해 늘어나는 나라빚 규모만 111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한 해 5%포인트 이상 높아져 40%대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110%보다 양호하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여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 견인을 이루고 또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코로나 끝나도 내년에도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선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최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법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 이상 국가 채무를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룰을 만든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력을 중요한 곳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재원 확보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당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30년 넘게 질긴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이 국회에서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첫 시험대는 원 구성 협상과 3차 추경안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32년 전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유세장에 나란히 앉은 36살의 이해찬, 48살 김종인.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평화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민주정의당 김종인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4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시 이해찬 의원은 김 위원장이 주도한 총선 공천에서 배제당했고 무소속으로 생환했습니다. 정치 고수들답게 인사말에도 뼈가 있었던 겁니다. 두 대표는 내일 국회로 넘어올 3차 추경안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력만 언급했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 구성 협상엔 말을 아꼈습니다. 수싸움은 지금부터인데 총선 승리를 이끌고 석 달 뒤 임기가 끝날 이 대표에 비해 김 위원장 앞에 숙제가 더 많습니다. 김 위원장의 보관은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진보 진영이 선점해온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했습니다. 통합당 일각에선 유사 민주당이란 비판을 제기하는데 이를 돌파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과제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면서 오늘 명품 브랜드 지갑, 가방 같은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관심 속에 상품 품절이 잇따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백화점 등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50%까지 싸게 판다는 소식에 15만 명이 동시 접속한 겁니다. 공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아쉽죠.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오후 1시 전에 이미 200여 개 상품 중 80%가 동났습니다. 6월 14일까지 예약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80% 이상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시중 판매로 전환된 상품이라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할인폭이 큰 데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재고 들어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자 관세청은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달 말 오프라인 판매 때도 오늘 못지않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재고 소진과 함께 수천억 원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면세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른 대학이 많은데 인하대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부정행위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학가 고심이 깊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본과 1, 2학년생 재학생 80% 이상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하대는 일부 공대학과에서도 커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에선 1학년 300여 명이 듣는 교양과목 온라인 쪽지 시험에서 학생들끼리 답안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강대에서도 수학과 등에서 수강생들이 강의실에서 모여 함께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을 무효화하거나 다가올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사립대 캠퍼스 아닙니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보시는 것처럼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철회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감염 우려와 지방 거주 학생을 이유로 들며 온라인 시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고 서울, 경기, 인천 쪽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들이 대면이나 비대면 시험 원칙을 정하고도 학생 사정과 교수 재량에 따라 많은 예외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수님한테 다 재량을 넘기니까 그냥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따라야 하고 똑 부러지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책이 나오기 쉽지 않아 시험 방식을 둘러싼 대학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2달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늑대 6마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래전 야생에서 자취를 감춘 한국 늑대로 곧 관람객들이 직접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긴 다리에 귀가 꼿꼿이 선 아기 늑대들이 카메라가 신기한 듯 다가섭니다. 태어난 지 2달 됐는데 서로 장난을 치고 놀다가도 먹이 앞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작은 개체는 3kg 정도에서 먼저 태어난 큰 개체는 7kg 정도 나가고 있고요. 지난 4월 초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 사이에서 새끼 늑대 6마리가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멸종된 늑대 복원을 위해 2008년 러시아에서 토종 늑대와 같은 유전자를 지닌 새끼 7마리를 들여왔고 이번에 3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이곳 동물원에서 새끼 늑대가 태어나 이처럼 성공적으로 자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3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태어난 새끼들은
늑대 무리 간 세력 싸움에 번번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새끼들은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 키웠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와서 공격을 한다든가 다른 무리들이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번식이 힘듭니다. 6마리가 무사히 자라면서 동물원의 늑대 수도 22마리로 늘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늑대래. 아기 늑대들은 이번 주말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이달 말쯤 늑대 사파리로 옮겨져 생활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